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스트 ISL 랩 석사생 박현호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멀티태스크 러닝 with stochastic interpolance입니다. 이 논문은 유립스 2025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핵심 문제는 복잡한 실제 데이터 분포를 어떻게 잘 학습하고 거기서 샘플을 생성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에서는 단순히 픽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얼굴 구조라든지 조명, 뭐 질감 이런 고차원적인 분포 전체를 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의 본질은 결국 probabilistic generative modeling, 즉 복잡한 분포를 다루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을 때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내는 함수를 찾는 뭐 디코딩 방식이라든지 빈 같은 고전 방식들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노이즈에서 데이터로 점차 조금씩 이동하는 좀 현대 모델인 디퓨전 모델이나 플로우 매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생성 모델의 큰 흐름은 이제 조금씩 바꾸는 형식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쉬운 분포에서 시작을 해서 복잡한 데이터 분포로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는 점프 펑션이 사실 어떻게 보면 yNFX 그러니까 함수만 넣으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복잡한 분포 변환 자체를 하나의 함수만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 아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속적인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하려면 시작 분포와 목적 분포 사이에 중간 상태를 정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결국 어떤 중간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위에 보시는 스토캐스틱 인터폴란트 개념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토캐스틱 인터폴란트 같은 경우는 연속 생성 모델을 수학적으로 좀 조직하기 위해서 중간 경로를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제너럴한 형태의 인터폴란트를 보면 식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x0와 x1 사이에서 어떤 스칼라 값 기준으로 웨이트 썸을 해서 그 중간 상태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스토캐스틱 인터폴란트라고 하냐면 이제 x0랑 x1이 랜덤 샘플이면 그 중간 상태도 결국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를 스토캐스틱 인터폴란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 다음 모티베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 생성 모델에는 한계가 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태스크 스페시피시티인데요. 즉 이제 이미지 생성이나 인페인팅, 뭐 편집 같은 다양한 이제 디퓨전 생성 모델에서 다양한 문제 태스크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학습을 할 때는 하나의 태스크에 좀 스페시픽하게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 같은 경우가 인페인팅을 하거나 편집 같은 거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처리하려면 보통 모델을 다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파인 튜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이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의 생성 모델이 여러 생성 태스크를 재학습 없이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문제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이제 앞에 나온 하나의 태스크만 학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기존 모델은 기본적으로 싱글 타임 축 위에서의 싱글 패스만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식이 이제 스토캐스틱 인터폴란트 식인데 여기서 결국에 스칼라 값 t 하나로 정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 그림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x0와 x1 사이에 어떤 하나의 선 위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그 경로 자체가 하나로밖에 정의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제 다양한 태스크 구조를
담기에 제한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이 방법 대신에 조금 더 앞에 수식을 일반화했습니다. 이제 알파와 베타 같은 경우가 앞에서는 원래는 단순한 스칼라 가중치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입력 전체에 작용하는 선형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존처럼 전체를 동일 비율로 섞는 게 아니라 샘플의 서로 다른 부분에 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이제 메소드인데요. 메소드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오퍼레이터 베이스드 인터폴런트입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스칼라 인터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즈가 있으면 거기에 1마이너스 t만큼 곱하고 뭐 리얼 이미지에서는 실제 데이터에서는 t만큼 곱해서 그거 간의 웨이트 썸을 구해서 이제 xt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알파 같은 경우를 어떤 마스킹을 한다고 치면 그 i 벡터 기본 연산 벡터에서 마스킹한 값만 빼가지고 그걸 알파로 정의한다든지 그리고 베타는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마스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측된 부분을 이제 실제 이미지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노이즈 상태로 두는 그런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오퍼레이터가 이제 이 태스크의 구조를 설명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이 실제로 무엇을 학습하는지가 결국 중요합니다. 이 논문은 중간 상태 자체를 이제 다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에타 제로와 에타 1을 학습합니다. 이제 어떤 그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와 오퍼레이터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으면 이제 원래의 노이즈 엔드포인트랑 그 다음에 데이터 엔드포인트의 조건부 기대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보통 디퓨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이 노이즈만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플로우 매칭 같은 경우는 방향작을 예측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만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알파와 베타가 도입됨으로써 이 노이즈와 실제 이미지 두 개를 멀티퍼포스 드리프트로 같이 학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에타 제로와 에타 1, 즉 예측했던 노이즈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ODE 샘플러를 설계하고 이를 적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음, 이제 오퍼레이터 패스가 결국에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학습된 에타 제로와 에타 1을 실제 이제 샘플링 다이나믹스를 구성을 하는데 즉 이제 오퍼레이터 패스를 정하면 그 경로를 따라서 OD 또는 SD를 적분해서 결국 샘플을 노이즈에서 데이터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스크가 고정된 모델 안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타임 디펜던트 오퍼레이터 패스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 과정 그림에 좀 더 설명을 넣어놨는데 어떤 하나의 경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 경로로만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와 노이즈 간의 그 경로를 여러 개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Shared Multipurpose Drift 위에서 서로 다른 밸리드 오퍼레이터 패스를 선택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논문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 오퍼레이터 패밀리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무 오퍼레이터나 사실 알파 베타를 아무렇게나 설계해서 어떤 모든 태스크를 수행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마스크 패밀리나 뭐 블러 필터 패밀리 같은 이런 휴먼의 경험과 수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좀 패밀리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제 마스크 패밀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파 베타의 라인들이 각각의 이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태스크를 다 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앞에 나왔던 마스크 패밀리 기준으로 이제 세 가지의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때 AR 방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이미지를 이제 제너레이트한 방법. 그리고 밑에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각선으로 약간 복원한 방식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마스킹 기법을 통해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인페인팅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잘 해결을 합니다. 이때 이 라인들이 결국에 어떤 마스킹만 바꿔가면서 같은 모델로 학습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모델이 아니라 같은 모델 위에서 서로 다른 패스를 쓴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단점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논문에서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터 패밀리 자체가 모델이 좀 자동적으로 발견한 할 것처럼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좀 수학적 구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실험적인 직관에 의해서 사람이 설계하여 주입하는 것이 오퍼레이터 패밀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논문의 일단 단점이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실험인데 태스크는 뭐 인페인팅이나 뭐 샘플링, 플래닝 등이 있었고 데이터셋은 좀 표현적으로 알려진 데이터셋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 기반으로 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 상황에서 가우시안 블러랑 모션 블러 상황에서 이를 비교한 그림인데요. 이때도 아까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알파 베타를 살짝 바꿔가면서 같은 모델 안에서 나타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출력이 같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디그레데이션 오퍼레이터도 같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페인팅 실험 결과입니다. 이때 그 셀러베이나 뭐 캣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때 보시면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도 기존 소타들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모델로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인페인팅 결과를 위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닝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좀 어펜딕스 부분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 플래닝을 좀 트래젝터리 인페인팅으로 해석을 해서 그 장애물들을 피하는 경로를 생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단순히 뭐 인페인팅뿐만 아니라 뭐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 같은 논비전 태스크에도 어느 정도 같은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스칼라 인터폴런트를 활용해서 오퍼레이트 베이스드 인터폴런트로 일반화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스크마다 별도 모델을 주지 않고 쉐어드 멀티퍼포스 드리프트를 학습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로와 오퍼레이터를 샘플링해서 제공하고 모델은 그에 맞는 조건부 드리프트 룰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태스크 제너레이션을 오퍼레이터 스페이스에서 경로 선택 문제로 재해석한 점입니다. 반면에 한계점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패밀리를 구성을 할 때 결국 인간이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실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실험 결과가 좀 빈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같은 경우 보셨듯이 좀 데이터셋도 일반적인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그렇게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픈 리뷰 같은 걸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논문에서 가장 좀 크리티컬하게 공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런 실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마 알기로 엠리스트 정도로만 실험을 해서 올렸던 것 같은데 리뷰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셀럽이나 캣 그리고 플래닝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은 이제 방어를 좀 뭐 이런 실험들도 해봤지만 우리가 좀 메인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수행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좀 하나의 오퍼레이터 랭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 논문이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이제 모든 태스크를 좀 자동으로 다 해결한다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좀 통합을 해서 어떤 관점을 좀 달리 보는 논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